강남구 한복판의 크리스탈 팰리스 호텔 최상층에서 샹들리에 불빛이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고 검은색 턱시도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100여 명의 부유한 손님들이 황금빛 샴페인 잔을 들고 웃음을 나누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 행사가 아니었다.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들이 모인 밀리어네어 갈라였고 입장료만 1,000만 원이 넘었다. 하지만 그 돈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기보다는 이 화려한 행사를 더욱 호화롭게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10살 소녀 강지우는 흰색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강민준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큰 눈은 주위를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민준은 한국 최대 건설 회사 중 하나인 대한건설의 회장이었고 그의 순자산은 조 단위를 넘었다. 오늘 밤 그는 여러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과 만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지우는 이런 행사에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다. 행사장 한가운데 거대한 얼음 조각상이 서 있었고 그 주변에는 수백만 원어치의 캐비어와 송로버섯이 놓여 있었다. 웨이터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샴페인 병을 따랐고 각 병의 가격은 100만 원이 넘었다.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다. 창문 밖을 내려다보니 호텔 입구 근처의 어두운 골목에서 여러 명의 노숙자들이 추운 가을밤 공기 속에서 판지 위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다. 지우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녀는 할머니 강선희로부터 연민과 정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다. 진정한 분은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1년 전 갑자기 사라지셨고 가족은 할머니를 찾기 위해 몇 달 동안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경찰은 할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고 결론을 내렸고 빈 관으로 장례식을 치렀다. 지우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작은 목걸이를 할머니와 함께 묻었다. 그것은 정원에서 주운 특별한 돌로 만든 목걸이였고 할머니와 지우만의 비밀 표시였다. 아빠, 여기서 쓰는 돈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도울 수 있을까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딸을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우야, 이 행사는 자선을 위한 거란다. 우리가 모은 돈은 좋은 일에 쓰일 거야. 하지만 아빠, 정말 그럴까요? 이 샴페인 한 병으로 몇 가족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을 텐데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할머니의 가르침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대답하려 했지만 그때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이재호 부회장이 다가왔다. 민준 회장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 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우야, 잠깐만 여기 있어라. 아빠가 금방 돌아올게. 민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행사장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지우는 혼자 남겨져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행사장 안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동안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할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행사장을 가로질러 마이크가 놓인 무대로 걸어갔다. 어린 소녀가 무대에 올라가자 몇몇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지우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잠깐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녀의 어린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대화가 점차 멈추었다. 저는 강지우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기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이 건물 밖에는 먹을 것도 잘 곳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여기서 쓰는 돈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선 행사인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즐기는 파티인가요? 행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일부는 불편해 보였고 일부는 화난 듯했다. 민주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급히 무대 쪽으로 달려왔다. 지우야, 무슨 짓이니? 그는 당황하여 딸을 무대에서 내렸다. 아빠, 저는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할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같은 말을 하셨을 거예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주는 딸을 행사장 구석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지우는 갑자기 창문 쪽으로 뛰어갔다. 그녀는 유리창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몸이 얼어붙었다. 호텔 정문 입구에 후드를 쓴 여성이 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옷은 더럽고 찢어져 있었지만 지우의 눈은 그녀의 목에 걸린 것에 고정되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도
분명히 보였다. 그것은 작은 돌로 만든 수제의 목걸이였다. 정확히 지우가 할머니를 위해 만들었던 그 목걸이였다. 지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럴 리 없어. 그 목걸이는 할머니와 함께 묻혔는데, 하지만 그 독특한 모양, 초록빛이 도는 돌, 그녀가 직접 꼼빨간 실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다. 지우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다. 그녀는 행사장 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지우야, 어디 가니? 민준이 소리쳤지만 지우는 이미 문을 빠져나가 비상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의 작은 다리는 빨리 움직였지만 20층을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다. 만약 그 목걸이가 진짜라면 할머니가 살아 계신다는 뜻이 아닐까?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경찰도 가족도 모두 할머니가 더 이상 살아 계시지 않다고 했는데, 드디어 1층에 도착한 지우는 호텔 정문으로 달려나갔다. 차갑고 습한 가을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 여성을 찾았다. 저기 계단에 앉아있던 그 사람. 지우는 그녀에게 달려갔다. 저기요, 잠깐만요. 지우가 소리쳤다. 여성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럽고 여위어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엉망이었다. 하지만 지우가 가까이 다가가자 여성은 겁을 먹은 듯 일어나 뒤로 물러났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에요. 지우는 부드럽게 말하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 목걸이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여성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지우는 더 가까이서 목걸이를 볼 수 있었다. 틀림없었다. 그것은 정확히 지우가 만든 목걸이였다. 돌의 작은 금이 간 부분, 매듭을 잘못 묶은 곳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일치했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여성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녀는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너무 어둡고 여성이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어 잘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지우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 여성에게서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할머니?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세요?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마치 지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호텔 정문이 열리며 민준이 경비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지우야, 대체 무슨 짓이니? 그는 화가 나 있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워 보였다. 아빠, 빨리 와요. 이 목걸이를 보세요. 지우가 소리쳤다. 이건 제가 할머니를 위해 만든 목걸이에요. 할머니와 함께 묻었던 그 목걸이. 민주는 멈춰 섰다. 그는 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지우야, 그럴 리 없어? 네가 착각한 거야. 아니에요. 와서 직접 보세요. 지우는 울먹이며 말했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왔다. 하지만 그가 가까이 오자 그 여성은 겁에 질려 일어나 뛰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여성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안 돼요. 기다려요. 지우가 소리쳤지만 여성은 골목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딸을 안아 올렸다. 지우야, 진정해. 그냥 비슷한 목걸이였을 거야. 아니에요, 아빠. 그건 제가 만든 목걸이가 확실해요. 지우는 울면서 항의했다. 그때 또 다른 여성이 호텔 옆 골목에서 나타났다. 그녀도 노숙자로 보였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또 한 명 있습니다. 민주는 딸을 안고 그 여성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혹시 방금 여기 있던 다른 여성을 보셨나요? 목걸이를 한 분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하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의 목을 보았지만 목걸이는 없었다. 지우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아빠, 이분이 아니에요. 목걸이를 한 사람이 다른 분이었어요. 지우가 말했다. 알겠어, 지우야.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너무 추워. 민주는 딸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지우는 단호했다. 아빠,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 목걸이는 제가 만든 거예요. 할머니가 어딘가에 살아 계세요. 우리가 찾아야 해요. 민주는 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절박함과 확신이 가득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딸의 확신에 찬 눈빛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우를 안고 호텔 로비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어머니가 살아계실 수 있을까? 민주는 행사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로비 소파에 앉아 딸을 무릎에 앉혔다. 지우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우야, 아빠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 그 목걸이에 대해서. 민주는 이번에는 진지하게 물었다. 지우는 코를 훌쩍이며 말하기 시작했다. 기억하세요, 아바? 할머니가 기억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할머니가 저를 잊어버릴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정원에서 특별한 돌을 찾아서 목걸이를 만들었죠. 초록색 무늬가 있는 돌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빨간 실로 묶었어요. 할머니는 그 목걸이를 매일 하셨어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목걸이를 기억했다. 어머니는 정말 그 목걸이를 항상 하고 계셨다. 장례식 때 지우가 울면서 할머니와 함께 묻어달라고 했고 그들은 그 목걸이를 관 안에 넣었었다. 하지만 지우야, 비슷한 목걸이일 수도 있어. 돌은 많으니까. 민주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려 했다비만이에요. 그 돌에는 작은 금이 있었어요. 번개 모양처럼요. 그리고 제가 매듭을 묶을 때 실수해서 한쪽이 다른 쪽보다 조금 더 길었어요. 오늘 본 목걸이가 정확히 똑같았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으로 지난 2년간의 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은 아내 한소영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시작되었다. 소영은 교통사고로 갑자기 떠났고 민주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는 일에만 몰두하며 감정을 묻으려 했다. 집에 있을 때도 방에 혼자 있거나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다. 어머니 선희와 어린 딸 지우는 그를 걱정했다. 그것은 2년 전 어느 봄날이었다. 선희는 손녀 지우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신선한 공기를 쉬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민준을 설득하여 남산 서울타워 근처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봄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나와 있었다. 민준은 벤치에 앉아 있었고 선희와 지우는 근처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그때 한 여성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고 긴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다.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고 미소는 매혹적이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명동으로 가는 길을 아시나요? 저는 관광객이라서 길을 잘 모르겠어요. 여성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박수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민주는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그녀의 친절한 미소와 밝은 에너지가 그의 어두운 마음에 작은 빛을 비추는 것 같았다. 그는 길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수지는 감사하다며 커피라도 한 잔 사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는 거절하려 했지만 어머니 선희가 멀리서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수락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처럼 보였다. 며칠 후 민준이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을 때 수진을 다시 만났다. 일주일 후에는 미술관에서, 그 다음 주에는 백화점에서 너무 자주 마주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수진은 항상 합리적인 설명을 했다. 그녀는 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고, 미술을 좋아한다고, 쇼핑을 즐긴다고 말했다. 민주는 서서히 그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수지는 좋은 경청자였고 그의 슬픔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말했다.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혼자 살아남기 위해 고생했다고 했다. 민주는 그녀의 이야기에 동정심을 느꼈다. 2달이 지나자 민주는 수진에게 정식으로 데이트를 제안했다. 수진은 기쁘게 수락했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다. 너무 빠르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3달 만에 민주는 청혼했고 수지는 즉시 승낙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선희는 처음부터 불안감을 느꼈다. 수진이 너무 완벽했다. 너무 적절한 순간에 나타났고 너무 빨리 민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선희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다. 민준아, 수진 씨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녀의 가족이나 배경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잖아. 하지만 민준은 어머니의 걱정을 가볍게 여겼다. 엄마, 수지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녀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엄마도 제가 행복해지길 원하시잖아요. 선희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으니까. 하지만 손녀 지우도 할머니와 같은 불안을 느꼈다. 지우는 수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다. 수진은 민준 앞에서는 항상 친절하고 상냥했지만 민준이 없을 때는 지우에게 무관심했다. 때로는 차갑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약혼 후 수진은 강가의 저택으로 이사왔다. 민주는 그녀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수진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변화는 미묘했다.
수진은 집을 다시 꾸미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는 동의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진의 재장식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다. 그녀는 소영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소영이 좋아하던 그림들이 벽에서 내려졌고 소영이 선택한 커튼과 가구들이 모두 교체되었다. 소영과 민준의 결혼 사진이 걸려있던 거실 벽은 이제 추상화로 가득 찼다. 선희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 며느리의 기억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다. 두 번째 변화는 더 충격적이었다. 수진은 민준에게 말했다. 여보, 오래된 직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고용하면 어떨까요? 더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집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은 주저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가족과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어. 특히 김 기사님은 거의 20년 동안 우리와 함께했어. 바로 그게 문제예요. 수진은 설득력 있게 말했다. 너무 오래된 방식에 익숙해져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신선한 시작이 필요해요. 민주는 결국 수진의 의견을 따랐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김 기사는 해고되었고 그를 대신해 젊고 강한 남성인 이현우가 고용되었다. 현우는 수진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는 잘생기고 예의 바른 것처럼 보였지만 선희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 위험한 것을 느꼈다. 한 달 안에 오래된 직원들이 모두 해고되었다. 20년 동안 집을 청소해온 이 아주머니, 15년 동안 요리를 담당한 박 요리사, 10년 동안 정원을 가꾼 정원사 모두 사라졌고 수진이 선택한 새로운 사람들로 대체되었다. 이 새로운 직원들은 모두 젊고 강했으며 수진의 모든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다. 선희는 손녀와 함께 부엌에 앉아 있었다. 새로운 요리사가 준비한 차를 마시며 그녀는 지우에게 속삭였다. 지우야,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알지? 수진 씨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 수진 아줌마는 아빠 앞에서만 착해요. 저한테는 항상 무뚝뚝해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같구나. 하지만 네 아버지는 너무 사랑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 선희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날 밤 선희는 아들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민준을 서재로 불렀다. 민준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엄마? 민준은 피곤해 보였다. 수진 씨에 대해서야.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바꾸고 있어. 집안의 모든 직원을 교체하고 모든 것을 다시 꾸미고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니? 민준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수진은 그냥 자기 방식대로 집을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여자가 그렇잖아요. 하지만 민준아, 이건 단순한 관리가 아니야. 그녀는 소영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어. 그리고 우리 가족과 오래 함께한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있어. 왜 그래야 하는 거니? 엄마, 제발 수진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원할 뿐이에요. 과거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선희는 아들의 눈을 보았다. 그는 정말로 수진을 사랑하고 있었다. 아니면 수진의 매력에 눈이 멀어 있었다. 선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결심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수진이 저택에 들어온 지 3개월이 지났다. 결혼식은 한 달 후로 예정되어 있었다. 민주는 완전히 수진의 매력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다. 선희는 조용히 관찰하며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수진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선희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새로운 직원들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항상 그녀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선희는 자신의 집에서 손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차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정원은 아름다웠다. 봄꽃이 만개했고 나비들이 날아다녔다. 그때 선희는 정원 한쪽 구석에서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다. 거기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여자와 남자. 선희는 그들이 누구인지 즉시 알아봤다. 수진과 새로운 기사 현우였다.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선희의 심장을 멎게 했다. 그들은 키스하고 있었다. 열정적이고 친밀한 키스였다. 선희는 숨이 막혔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차 주전자가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주전자를 조리대에 내려놓고 다시 창문을 통해 바라보았다.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다. 수진과 현우는 여전히 포옹하고 있었고
이제는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선희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미약하게 들렸다. 선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조금만 더 참아 현우야.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곧 결혼식이 있어. 그러면 나는 이 집의 합법적인 주인이 될 거야.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하는 거야? 저 멍청한 부자 남자 옆에서 연기하는 널 보는 게 힘들어. 현우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조금만 더 참아. 민주는 완전히 내 손아귀에 있어. 그는 너무 사랑에 빠져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 결혼하면 재산의 절반이 내 거야. 그리고 그 후에는 수지는 웃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이었다. 그 노파는 어떻게 할 거야? 강산이 말이야. 그녀는 널 의심하고 있어. 나도 그녀의 눈빛에서 봤어. 현우가 물었다. 걱정하지 마. 늙은 여자일 뿐이야. 누가 그녀를 믿겠어? 게다가 곧 그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내 계획이 있어. 수진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선희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었다. 수진은 사기꾼이었고 민준의 돈을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현우는 그녀의 공범이었다. 선희의 마음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이것을 민준에게 말해야 했다. 아들이 이 악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 선희는 조용히 부엌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갔다. 그녀는 먼저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단지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는 수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다. 선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정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조용히 덤불 뒤에 숨어 수진과 현우가 여전히 그곳에 있기를 바랐다. 다행히 그들은 아직 거기 있었다. 선희는 휴대전화를 들어 사진을 찍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전화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났다. 수진과 현우가 즉시 돌아봤다. 누구세요?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선희는 숨을 수 없었다. 그녀는 덤불에서 나와 두 사람을 마주 보았다. 나란다 수진 씨. 수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왜 여기 계세요? 그 질문은 내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방금 네가 하는 것을 다 봤어. 네가 이 사람과 키스하는 것, 내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너는 사기꾼이야.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위협적인 미소였다. 그래서요? 어머님은 뭘 하실 건데요? 민준에게 말씀하실 건가요? 당연하지. 내 아들이 너 같은 여자와 결혼하게 둘 수는 없어. 선희가 소리쳤다. 그건 문제가 되겠네요. 수지는 현우를 쳐다보았다. 현우야, 어머님을 집 안으로 모셔드려. 현우는 선희에게 다가갔다. 선희는 뒤로 물러섰다. 나한테 손대지 마. 나는 소리를 지를 거야. 그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침착했다. 우리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요. 현우는 강했다. 그는 선희를 쉽게 붙잡아 집 안으로 끌고 갔다. 선희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힘을 이길 수 없었다. 그들은 빈 객실 중 하나로 들어갔다. 수진은 문을 닫고 잠갔다. 자, 어머님,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수진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이성적이라고? 너는 내 아들을 속이고 있잖아. 선희는 분노로 떨었다. 맞아요. 하지만 어머님도 알다시피 민주는 저를 너무 사랑해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그는 저를 믿을 거예요. 어머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수진은 자신감 있게 말했다. 증거가 있어. 사진을 찍었어. 선희가 말했다. 수진은 웃었다. 정말요? 그 사진을 보여주세요. 선희는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그녀가 찍은 사진들은 모두 흐릿했다. 그녀의 떨리는 손 때문에 제대로 된 사진이 하나도 없었다. 수진은 선희의 표정을 보고 더 크게 웃었다. 보세요, 어머님. 증거가 없어요. 그냥 어머님의 말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민준 앞에서 울면서 어머님이 저를 싫어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말할 거예요. 누구를 믿을까요? 선희는 절망감을 느꼈다. 수진이 옳았다. 민준은 수진을 너무 사랑했다. 그는 어머니보다 약혼녀를 믿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게 뭐니? 현명하시네요, 어머님. 수진은 일어섰다. 간단해요.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결혼식이 조용히 진행되게 두세요. 그러면 모두가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거절한다면? 선희가 물었다. 수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럼 어머님은 불행한 사고를 당하실 수도 있어요. 어머님 나이에는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약을 잘못 먹거나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선희는 숨이 막혔다. 니야오, 너는 괴물이야. 저는 현실주의자예요, 어머님.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저를 막지 못해요. 수지는 문을 열었다. 현우야, 어머님을 방으로 모셔드려. 그리고 어머님이 잘 쉬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선희의 팔을 잡았다. 선희는 저항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방으로 끌고 갔다. 선희의 방에 도착하자 현우는 그녀를 침대에 앉혔다. 어머님, 저항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아프실 거예요. 현우는 말하며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그게 뭐야? 선희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약이에요. 어머님이 진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현우는 병을 열고 선희에게 강제로 마시게 했다. 선희는 저항했지만 현우는 너무 강했다. 그는 그녀의 입을 벌리고 액체를 목구멍으로 부어 넣었다. 선희는 기침하고 숨을 헐떡였다. 액체는 쓰고 타는 듯한 맛이 났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선희가 속삭였지만 그녀는 이미 어지럽기 시작했다. 현우는 그녀를 침대에 눕혔다. 이제 어머님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거예요. 선희는 의식을 잃기 전에 한 가지 생각만 했다. 지우 그녀의 손녀. 그녀는 지우를 보호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선희는 다음날 아침 깨어났을 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그녀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려 애썼다. 정원, 수진, 키스, 그리고 그 끔찍한 액체. 모든 것이 흐릿하고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다리가 약하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트레이를 들고 있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요. 선희는 수진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니야오, 어젯밤에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어젯밤에 일찍 주무셨잖아요. 피곤해 보이셔서 쉬게 해드렸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선희는 항의하려 했지만 그녀의 기억이 너무 흐릿했다. 정말 그녀가 그냥 피곤해서 일찍 잤던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이 있었던 걸까? 선희는 혼란스러웠다. 자, 어머님, 아침 식사하세요. 특별히 어머님을 위해 준비했어요. 수지는 트레이를 침대 옆 탁자에 놓았다. 그리고 이 약도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 나이에 좋다고 하셨어요. 기억력과 건강에 도움이 된대요. 선희는 작은 약병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약을 먹지 않으려 했지만 수진이 계속 권했다. 어머님, 이거 안 드시면 건강이 나빠질 거예요. 민준도 어머님이 약을 잘 드시길 원해요. 수진의 말에는 미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선희는 결국 약을 삼켰다. 그것은 쓴맛이 났고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 불쾌했다. 하지만 그녀는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날부터 선희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다. 아침에 먹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방금 한 대화를 잊어버리는 것. 민주는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우는 할머니의 변화를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우는 어느 날 오후 할머니의 방을 방문하며 물었다. 선희는 손녀를 보고 미소 지었다. 물론이란다, 내 사랑.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 오늘 아침에 제가 방문했을 때 저를 기억 못하신 것 같았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희는 당황했다. 그랬니? 할머니가 그랬니? 미안하구나, 지우야. 요즘 할머니가 좀 피곤한가 봐. 지우는 할머니를 껴안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수지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선희에게 약을 주었다. 그녀는 항상 민준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처럼 행동했다. 아버님, 어머님의 약을 챙겨드렸어요. 제가 어머님을 잘 돌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은 수진에게 감사했다. 고마워요, 수진아. 네가 어머니를 잘 돌봐줘서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그 약은 치료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희의 기억을 서서히 파괴하는 독이었다. 2주가 지나자 선희는 최근 일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녀는 사람들의 이름을 잊기 시작했다. 민주는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수진이 매수한 의사는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님, 어머님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런 기억력 감퇴는 흔한 일입니다.
계속 약을 드시게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의사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항상 날카롭고 영리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지우는 할머니 방에서 그 약병을 발견했다. 그녀는 병을 들고 라벨을 읽으려 했지만 의학 용어들이 너무 복잡했다. 하지만 그녀의 직관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지우는 할머니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해야 했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할머니와 함께 정원에 앉아 있었다. 선희는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저 지우예요. 할머니의 손녀예요. 지우는 부드럽게 말했다. 선희는 지우를 보았다. 잠시 동안 그녀의 눈에 인식의 빛이 스쳤다. 주? 우리 지우... 네, 할머니. 저예요. 지우는 기뻐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은 금방 사라졌다. 선희의 눈이 다시 흐려졌다. 누구세요? 왜 내 손을 잡고 있어요? 지우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 제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지우예요. 할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손녀예요.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할머니가 그녀를 계속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그녀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정원으로 나가 특별한 돌을 찾았다. 그것은 초록빛이 도는 예쁜 돌이었다. 그녀는 그 돌을 가지고 들어와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빨간 실로 목걸이를 만들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할머니를 위해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지우는 선희에게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선희는 목걸이를 보고 미소 지었다. 예쁘구나. 할머니, 이 목걸이를 항상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저를 잊어버려도 이 목걸이를 보고 저를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우리만의 비밀 표시예요. 지우는 할머니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선희는 목걸이를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구나, 예쁜 아이야.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수지는 약의 용량을 늘렸다. 그녀는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고 선희가 방해가 될까봐 걱정했다. 선희의 기억은 점점 더 나빠졌다. 그녀는 이제 자주 혼란스러워했고 때로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큰 예식장이 예약되었고 수백 명의 손님이 초대되었다. 하지만 민주는 종교적인 의식도 원했다. 그는 교회에서 축복을 받고 싶었다. 결혼식 전날, 선희는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깊은 곳 어딘가에서 모성애가 여전히 살아있었다. 결혼식 당일 모든 사람이 교회에 모였다. 선희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지우는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목사가 의식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혹시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곧 서명할 문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선희가 갑자기 일어났다.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져 그녀를 쳐다보았다. 민주는 당황하며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선희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왜 자신이 소리를 질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이 결혼은 잘못되었다. 이 여자는 위험했다. 엄마, 앉으세요. 엄마가 피곤하신 거예요. 민주는 어머니를 다시 앉히려 했다. 하지만 선희는 계속 소리쳤다. 안 돼, 안 돼. 아이, 결혼은 안 돼. 그녀의 말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절박함은 분명했다. 수지는 민준에게 속삭였다. 여보, 어머님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머니를 안아 올려 교회를 나갔다. 구급차가 호출되었고 선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결혼식은 연기되었다. 수지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분노로 끓어올랐다. 그 늙은 여자가 또다시 그녀의 계획을 망쳤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선희를 검사했다. 수진이 매수한 의사는 이것이 심각한 치매의 징후라고 말했다. 강 회장님, 어머님의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깊은 걱정에 빠졌다.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악화될 줄은 몰랐다.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빠, 할머니는 괜찮아지실 거예요. 우리가 할머니를 돌봐드리면 돼요. 그날 밤 수지는 현우와 비밀리에 만났다. 그들은 저택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카페에 있었다. 수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저 늙은 여자 때문에 결혼식이 망쳤어. 약을 더 강하게 줘야 할 것 같아.
수지는 차갑게 말했다여 하지만 수진아, 너무 많이 주면 의심받을 수 있어. 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정을 내렸다. 저 여자를 완전히 제거해야 해. 영구적으로. 현우는 놀라며 수진을 쳐다보았다. 무슨 뜻이야? 정확히 네가 생각하는 그거야. 우리가 그녀를 데리고 나가서 어딘가 먼 곳에 두고 와. 그러면 그녀는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현우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건 너 지금 망설이는 거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다 알지? 이제 물러설 수 없어. 우리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야. 수지는 현우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현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언제 할 거야? 오늘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수지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자정이 지나 저택은 고요했다. 민주는 서재에서 일하다 지쳐 잠들었고 지우도 자신의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수진과 현우는 조용히 선희의 방으로 들어갔다. 선희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수진은 그녀에게 강한 진정제를 주입했다. 이제 그녀는 몇 시간 동안 깨어나지 않을 거야. 수진은 속삭였다. 현우는 선희를 담요로 감싸고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그들은 뒷문을 통해 저택을 빠져나가 현우의 채 선희를 실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산악지역으로 운전했다. 여기가 완벽해. 수지는 가파른 절벽이 있는 곳에서 차를 세웠다. 현우는 선희를 채서 꺼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그는 절벽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아래는 깊고 어두웠다. 바위와 나무들이 가파르게 펼쳐져 있었다. 빨리 해. 수진이 재촉했다. 현우는 선희를 절벽 가장자리에 놓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수진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그는 선희를 절벽 아래로 밀었다. 선희의 몸이 어둠 속으로 떨어졌고 나무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아래로 사라졌다. 됐어. 이제 가자. 수진은 차로 돌아갔다. 그들은 서울로 돌아왔고 동이 트기 전에 저택에 도착했다. 수진은 선희의 방에서 몇 가지 개인 물품을 가져와 숨겼다. 그런 다음 그녀는 민준의 방문을 두드렸다. 여보. 수진의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다. 민준은 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안 보여요. 방에 안 계세요. 수진은 울먹이며 말했다. 민준은 즉시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다. 침대는 비어 있었고 선희는 어디에도 없었다. 야마! 엄마! 그는 소리쳤다. 지우도 소음에 잠에서 깨어나왔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안 보여. 어디로 가셨을까? 민주는 패닉 상태였다. 그들은 집 안전체를 수색했다. 저택의 모든 방, 정원, 차고까지. 하지만 선희는 어디에도 없었다. 민주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고 수색이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치매가 있어서 혼자 돌아다니시면 위험해요. 어딘가 헤매고 계실 수도 있어요. 민주는 경찰에게 설명했다. 경찰은 인근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사립탐정들도 고용했다. 수색팀이 서울 전역을 샅샅이 뒤졌다. 병원, 경찰서, 지하철역, 공원 등 모든 곳을 확인했다. 하지만 선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우는 매일 울었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녀는 할머니의 방에 앉아 할머니가 좋아하던 물건들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수지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며느리를 연기했다. 우리가 계속 찾을 거예요. 어머님을 꼭 찾을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었다. 1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그래도 선희에 대한 소식은 없었다. 민주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한편 멀리 산속 절벽 아래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선희는 떨어졌지만 살아남았다. 그녀는 두꺼운 나무 가지들과 덤불에 걸려 완전히 추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머리에 깊은 상처가 났고 몸 곳곳에 타박상이 있었다. 선희는 며칠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비가 내렸고 그 빗물이 그녀가 탈수로 사망하는 것을 막았다. 마침내 그녀는 일어날 힘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선희는 산을 내려왔다. 그녀의 옷은 찢어지고 더러웠다. 그녀는 배가 고팠고 목이 말랐다. 그녀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에게 음식을 주었지만 대부분은 그녀를 무시했다. 선희는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몰랐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집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길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몰래 탔다. 서울에 도착한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밤이 되자 선희는 추위와 피로에 지쳐 골목 한 구석에 앉았다. 그곳에는 다른 노숙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그녀에게 담요 한 장을 건넸다. 그렇게 선희는 노숙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서울 거리를 떠돌게 되었다. 다시 저택으로 돌아가면 3개월이 지났다. 여전히 선희에 대한 소식은 없었다. 경찰은 수색을 축소했고 탐정들도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했다. 6개월이 지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희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다. 1년이 지났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선희를 사망으로 추정했다. 그들은 민준에게 장례식을 치르라고 권했다.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동의했다. 빈 관으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선희를 추도했다. 지우는 할머니의 관 앞에 서서 울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목걸이를 기억했다. 아니, 자신이 할머니를 위해 만든 목걸이를, 그녀는 그 목걸이를 관 안에 넣기로 결정했다. 할머니, 이 목걸이를 가져가세요. 할머니가 어디에 계시든 이걸 보고 저를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장례식이 끝난 후 수지는 민준에게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어머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우리 이제 결혼합시다. 민준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수진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결혼하자. 수지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마침내 그녀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지우는 여전히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고 절대로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왔다. 갈라 행사장에서 지우가 목걸이를 본 그 순간으로 지우는 아버지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민주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다. 그들은 호텔로 돌아갔지만 지우는 하룻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그 목걸이를 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결심을 했다. 그녀는 학교를 빠지고 그 여성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호텔 근처로 돌아가 거리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그녀는 골목을 헤매며 노숙자들에게 목걸이를 한 여성에 대해 물었다. 제발요, 목에 초록색 돌 목걸이를 한 할머니를 보셨나요? 지우는 간절히 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한 노인이 말했다. 아, 선희 할머니 말하는 거구나. 그분은 보통 납번가 뒤편 골목에 계셔. 선희? 그게 그분 이름인가요? 지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할머니의 이름이었다. 모르겠어.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부를 뿐이야. 그분은 말을 거의 안 하시거든. 노인이 설명했다. 지우는 6번가로 달려갔다. 그녀는 골목을 하나씩 수색했다. 마침내 그녀는 어두운 골목 한 구석에서 그 여성을 발견했다. 그녀는 판지 위에 앉아 있었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는 그 목걸이가 있었다. 할머니! 지우는 달려가 여성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성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럽고 해쳤지만 지우는 그 특징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눈, 그 코, 그 입술의 모양. 이것은 사진으로만 본 것이 아니었다. 지우는 이 얼굴을 매일 보며 자랐다. 할머니, 저예요, 지우예요. 지우는 여성의 손을 잡았다. 선희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지우를 보았지만 인식의 빛은 없었다. 누구세요? 저는 지우예요. 할머니의 손녀예요. 할머니, 기억 안 나세요? 지우는 울기 시작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저는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요. 지우는 목걸이를 가리켰다. 이 목걸이요. 제가 할머니를 위해 만든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잊어버릴까 봐 만들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슈삼은 진시오. 선희는 목걸이를 만졌다. 이거요. 저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지우는 선희를 껴안았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릴게요. 집으로 가요. 지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바, 제가 할머니를 찾았어요. 정말 할머니예요. 빨리 와주세요. 민주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딸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즉시 움직였다. 그는 기사와 함께 지우가 알려준 주소로 갔다.
골목에 도착했을 때 그는 딸이 한 노숙자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지우야. 민주는 달려가 딸에게 다가갔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여성을 보았다.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다. 그 얼굴, 비록 더럽고 여위였지만 그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였다. 엄마?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선희는 그를 보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누구세요? 민준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 저예요. 민준이에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민준은 어머니를 껴안았다. 그는 큰 소리로 울었다. 1년 넘게 그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장례식을 치렀고 매일 밤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어머니는 살아있었다. 그는 기쁨과 슬픔,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엄마, 집으로 가요. 제가 엄마를 돌봐드릴게요. 민주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차에 탔고 병원으로 향했다. 선희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지우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어 조금 안심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선희를 검사했다. 이번에는 수진이 매수한 의사가 아니라 정직한 의사들이었다. 밀고 온 강 회장님, 어머님은 심각한 기억 상실증을 앓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무슨 뜻입니까? 민준이 물었다. 저 혈액 검사 결과 어머님의 몸에서 비정상적인 화학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억 손상을 유발하는 독소입니다. 누군가 어머님에게 의도적으로 이것을 투여한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준은 충격을 받았다.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의사는 더 많은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어머님의 머리에 오래된 외상 흔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이 외상이 기억 상실을 더 악화시켰을 것입니다. 민준의 마음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갑자기 기억력이 나빠진 것, 결혼식 날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머니에게 해를 끼친 것이었다. 그 순간 병원 복도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병원에 오셨어요? 민주는 수진을 보았다. 그녀는 완벽한 약혼녀처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 선희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크게 열렸고 입이 벌어졌다. 그것은 공포의 표정이었다.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수진은 중얼거렸다. 선희는 수진을 보았다. 그 순간 무언가가 선희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수진의 얼굴, 그 목소리, 그 존재 자체가 선희의 깊은 곳에 묻혀있던 기억들을 자극했다. 이미지들이 플래시처럼 떠올랐다. 정원에서의 키스, 협박, 강제로 먹인 약, 차한 절벽, 추락. 너! 선희가 갑자기 소리쳤다. 네가 나한테 그런 짓을 했어. 모든 사람이 선희를 쳐다보았다. 선희는 손가락으로 수진을 가리키며 계속 소리쳤다. 네가 나를 독살하려 했어. 네가 나를 절벽에서 떨어뜨렸어. 네가 내 아들을 속이고 있어. 수진은 뒤로 물러섰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저는 그런 짓을 안 했어요. 하지만 선희의 기억은 계속 돌아왔다. 네오는 그 남자와 키스하고 있었어. 현우라는 남자. 그는 내 공범이야. 너희는 민준의 돈을 노리고 있었어. 민준은 수진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이게 사실리아. 아니에요, 여보.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예요. 어머님은 기억장애가 있잖아요. 수진은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그때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다. 민준이 미리 연락한 것이었다. 경찰은 의사의 보고서를 받았고 선희의 진술을 듣기 시작했다. 선희는 기억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수진의 배신, 독살, 현우와의 공모, 절벽에서의 추락. 경찰은 즉시 현우를 수배했고 수진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수진의 집을 수색하자 독약 샘플과 수상한 문서들이 발견되었다. 현우도 곧 체포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수진의 아름다운 외모와 달콤한 말에 속아 어머니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엄마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선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비록 기억의 일부는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녀는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괜찮아, 내 아들아.
이제 우리 함께 있잖아. 다음 몇 주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다. 수진과 현우는 재판을 받았고 그들의 범죄가 모두 밝혀졌다. 사기, 독살, 미수, 유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다. 수진은 원래 부유한 남성들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이었고 현우는 그녀의 오랜 공범이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여러 남성들을 속였었다. 법정에서 수진은 처음으로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저는 가난하게 자랐어요. 부자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원해요. 저는 그들로부터 빼앗기로 결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없었다. 오직 분노와 정당화만 있었다. 판사는 엄격하게 선고했다. 수진과 현우는 각각 긴 형을 받았다. 그들이 법정을 떠날 때 수진은 민준을 쳐다보았다. 당신은 너무 쉬운 표적이었어요. 사랑에 굶주린 바보였죠. 그녀의 마지막 말은 독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그녀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는 교훈을 얻었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성에서 온다는 것을 그는 어머니와 딸에게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선희는 병원에서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 정직한 의사들은 그녀의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선희의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기억도 점차 돌아왔다. 처음에는 작은 조각들이었다. 지우의 얼굴, 민준의 목소리, 저택의 정원. 그런 다음 더 큰 기억들이 돌아왔다. 며느리 소영, 행복했던 날들, 가족 모임들. 지우는 매일 병원을 방문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과거의 추억을 나눴다. 할머니 이거 기억하세요? 제 5번째 생일 파티 때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케이크요. 할머니는 최고의 제빵사예요. 선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억나는구나. 너는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했지. 맞아요. 할머니가 기억하세요. 지우는 기쁘게 뛰어올랐다. 한 달이 지나자 선희는 대부분의 기억을 회복했다. 비록 절벽에서 떨어진 직후의 몇 주는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녀의 핵심 기억과 정체성은 돌아왔다. 의사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강 회장님 어머님의 회복은 놀랍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지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선희가 퇴원할 날이 왔다. 민주는 저택을 완전히 개조했다. 수진이 바꾼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소영의 사진들이 다시 벽에 걸렸고 선희가 좋아하던 가구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오래된 직원들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김 기사, 이 아주머니, 박 요리사, 정정원사, 그들 모두가 선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어르신 돌아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김 기사는 깊이 절하며 말했다. 나도 너희를 다시 보게 되어 기쁘구나. 선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저택은 다시 따뜻한 집이 되었다. 웃음소리가 복도를 채웠고 사랑이 모든 방에 퍼졌다. 지우는 할머니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정원을 산책하고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저녁 선희는 손녀와 함께 정원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제가 무서웠어요. 할머니를 영원히 잃을 뻔했어요. 나도 무서웠단다, 지우야. 하지만 네가 나를 찾아줬어. 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야. 선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 저는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거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다른 노숙자분들이 도와줬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도 그분들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지우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다. 선희는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좋은 생각이구나. 네가 생각하는 게 있니? 네. 우리가 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노숙자분들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지우는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선희는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지우의 아이디어를 들어봐. 지우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민준은 듣고 나서 미소 지었다. 훌륭한 생각이야, 지우야. 우리가 그렇게 하자. 몇 달 후 강가족 희망센터가 문을 열었다. 그것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큰 건물이었고 노숙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따뜻한 식사, 깨끗한 침대, 샤워시설, 의료지원, 직업훈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존엄성과 존중이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지우는 무대에 올라 연설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지우입니다. 이 센터는 제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거리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다른 노숙자분들의 도움으로 살아남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친절을 갚고 싶습니다. 이곳은 누구나 환영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관중들은 박수를 쳤다. 지우가 리본을 자르자 센터의 문이 열렸다.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선희가 거리에서 만났던 노숙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선희를 보고 놀랐다. 당신이 그 할머니? 한 노인이 물었다. 그래요. 나를 기억하시나요? 선희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우리가 당신을 도왔잖아요. 추운 밤에 담요를 나눠줬고. 노인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제가 살아남았어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제가 당신들을 도울게요. 선희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센터는 큰 성공을 거뒀다. 매달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센터는 단순히 자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곳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선희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는 다시 강하고 현명한 여성이 되었다. 민주는 일과 가족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돈과 사업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다. 가족, 사랑, 연민, 인연이 지나 민주는 새로운 여성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최은지였고 그녀는 희망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회복지사였다. 은지는 선희와 지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다. 그녀는 가식이 없었고 돈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가 관심 있는 것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선희와 지우는 은지를 좋아했다. 아빠 은지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분은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해요. 지우가 말했다. 선희도 동의했다. 민준아, 은지는 좋은 여자야. 그녀는 진실하고 친절해. 내가 승인한다. 민주는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은지를 천천히 알아갔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가치관과 꿈을 나눴다. 1년 후 민주는 은지에게 청혼했다. 그것은 호화로운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센터 정원에서의 소박한 순간이었고 선희와 지우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예라고 말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간단하고 따뜻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되었다. 수진의 화려하고 거짓된 결혼 계획과는 달리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축하였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은 함께 저택으로 돌아왔다. 선희는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인생은 참 이상해.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교훈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 지우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무슨 교훈이요, 할머니? 진정한 분은 돈이 아니라는 거야. 진정한 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리고 진실되게 사는 것이란다. 수지는 모든 것을 가지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그녀는 사랑도 가족도 행복도 없어.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서로를 가지고 있으니까. 선희는 손녀의 손을 잡았다. 민주는 새로운 아내 은지와 함께 그들에게 다가왔다. 맞아요, 예 엄마. 우리는 정말 축복받았어요. 그날 밤 강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테이블에는 웃음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과거의 고통을 극복했고 더 강하게 함께 모였다. 선희는 가족을 둘러보며 감사했다. 그녀는 지옥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천국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다. 멀리 감옥에서 수지는 차갑고 작은 감방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부자유 미래. 그녀는 현우를 비난했고 현우는 그녀를 비난했다. 그들은 서로를 증오하게 되었다. 수지는 가끔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아팠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를 버렸고 어머니는 홀로 세상을 떠났다. 이제 수진도 혼자였다. 아무도 그녀를 방문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완전히 잊혀졌다. 반면 강가족은 번창했다. 희망센터는 전국적으로 확장되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도왔다. 지우는 자라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다. 선희는 센터의 명예이사장이 되었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사람들을 격려했다. 몇 년 후 지우는 자신의 책을 출판했다. 그것은 할머니의 이야기였다. 배신, 생존, 그리고 재회의 이야기.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희망과 가족의 힘에 대해 배웠다. 어느 따뜻한 봄날 강가족은 정원에 모였다. 선희는 88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날카로웠다.
지우는 이제 25살이 되었고 희망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민준과 은지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고 그들은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지우가 물었다. 선희는 가족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아들, 며느리, 손녀 그리고 증손자들, 그녀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단다 내 사랑, 더할 나위 없이. 해가 저물고 정원은 황금빛으로 빛났다. 강가족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를 채웠다. 그들은 폭풍을 견뎌냈고 함께 더 강해졌다. 사랑이 모든 악을 이겼고 진실이 모든 거짓을 물리쳤다.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의 증거였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온다는 것을. 핌데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강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기를 바랍니다. 배신과 고난 속에서도 가족의 사랑과 작은 소녀의 용기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유대임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왼쪽의 특별 재생 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매일 인생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